창신동 봉제골목. 그 막다른 길에서 내 인생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지 뭐예요? 아휴.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모든 게 생생해요. 때는 1998년. 동대문 시장에서 밀린 공인비를 받으러 갔다가 결국 빈 주머니로 터덜터덜 돌아오던 길이었죠. IMF 외환위기 이후에 중국산 옷들이 그야말로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우리 같은 봉제 공장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달랑재단 가위 한 자루만 손에 쥔 채로 그 거센 흐름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리고 있었답니다. 어이구, 유진 씨, 얼굴이 영말이 아니네. 딸내미 잃고. 그래도 살아야지. 어쩌겠어. 동네 약국 아저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자꾸만 맴돌았어요. 살아야 한다고요. 대체 뭘 보고 살라는 거죠? 또 누굴 위해서요? 그 순간 문득 서울에 처음 발 디뎠던 그날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지도 벌써 20해가 다 되어가고 있었네요. 19 꽃다운 나이에 시골 고향을 떠나 서울역에 내렸던 1979년. 그때는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죠. 잘 살아보세 구호가 온 나라를 뒤덮던 때였어요. 유진아, 서울 가서 뭐 하려고? 떠나기 바로 전날 큰어머니께서 제게 물으셨죠. 계집애는 시집이나 잘 가면 다행이지. 무신돈을 번다고. 그것도 결국 남의 집 귀신될 팔자인데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깊숙이 박혔습니다. 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그 말. 그래도 저는 독하게 마음먹었어요. 기필코 돈 벌어서 동생들 학교도 보내고 부모님 농사일도 돕겠다고요. 서울살이는 정말이지 고단했어요. 통금 시간 때문에 새벽같이 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나갔다가 밤늦게서야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나날들이었죠. 야간 통행 금지가 있어서 저녁 10시만 넘으면 귀가증을 보여줘야 했어요. 안 그러면 큰일 났으니까. 10평 남짓한 공장 안에 미식 열대대가 숨막힐 듯이 빽빽하게 들어찬 곳에서 하루 12시간씩 꼬박 일했어요. 야, 이거 내일까지 무조건 다 해놔야 돼. 밤을 새워서라도 끝내. 공장장 말 한마디에 새벽동이 틀 때까지 눈도 못 붙이고 일했던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이고,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서 피가 철철 나도 그냥 손수건으로 대충 둘둘 감고 다시 미싱을 돌렸으니까요. 그때 받던 월급이 한 5만 원쯤 됐나? 아이고, 그땐 목욕탕 한 번 가는데 300원이면 되던 시절이었으니까. 참, 그렇게 힘들게 일하던 공장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제 남편, 김민준 씨였어요. 저기, 이거 좀 같이 들어주실래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못 들겠어서요. 원단 뭉치를 같이 나르다가 시작된 인연이었죠. 그는 공장 주임이었고 저보다 5살 위였어요. 담배 냄새 풀풀 나는 사람, 손에는 굳은 살이 잔뜩 박인 사람, 말수도 참 적은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 웃을 땐 꼭 햇살처럼 환했어요. 우리는 도시락 반찬을 나눠 먹으며 정이 들었고 그렇게 1983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동대문 시장은 정말 활기가 넘쳤어요. 88올림픽 특수 덕분에 봉제 공장에는 주문이 산더미처럼 밀려들어서 야간 작업이 일상이었. 혼수도 변변찮았지만 남편과 저는 더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였을까요? 결혼하고 5년이 지나도 우리 사이에 아이 소식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귀에 못이 밝히도록 쓴소리를 하셨죠. 아들을 낳아야 대가 이어지는 건데 대체 뭐 하는 게냐 이러다가 우리 민준이 바람이라도 나면 어쩔래 딸이라도 낳아보든가. 딸이 뭐가 그리 어렵다고 못 낳아. 병원도 여러 군데 찾아다녔지만 뾰족한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민간요법도 안 해본 게 없었죠. 쑥뜸도 떠보고 한약도 몇 재씩 다려 마시고 이름난 산에 가서 기도도 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몇 번의 가슴 아픈 유산 끝에 시험관 시술을 결심했습니다. 그 돈을 모으려고 남편은 밤늦게까지 야간 작업을 했고 저는 옆 공장 일감까지 몰래 받아와서 밤새도록 했어요. 혹독한 주사 치료와 약물, 그리고 그 모든 통증을 견뎌내면서 3번째 시도 끝에 정말 기적처럼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1993년 여름, 드디어 우리 딸 소율이가 태어났어요. 여름처럼 빛나는 아이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었죠. 우리 소율이는요, 정말 방긋방긋 잘 웃는 아이였어요. 자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구름 한 조각을 제 품에 가만히 안은 듯한 그런 기분이었답니다. 비록 가진 돈은 없어도
우리는 그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남편은 자기 가게를 열 꿈을 꾸며 밤낮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고,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틈틈이 일감을 받아와 생활비를 보탰죠. 소율이는 어찌나 똑똑한지 벌써 말도 제법하고 아장아장 걸음도 빠르게 걷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1997년 그해 겨울이었어요.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 우리 소율이가 자기가 제일 아끼는 꽃무늬 고무신을 신겠다고 어찌나 고집을 부리던지요. 엄마, 나 이거 신을래. 예쁜 꽃신 신고 갈 거야. 당연히 말렸죠. 눈 오는 날에 미끄러운 고무신은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소율아, 오늘은 안 돼. 밖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왔잖아. 미끄러워. 운동화 신자. 싫어. 꽃신 신을 거야. 소율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떼를 썼어요. 에휴, 금방 다녀올 건데 뭐. 그리고 내 손을 꼭 잡고 있을 테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잠시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결국 아이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들어주고 말았죠. 소율이는 그 예쁜 꽃무늬 고무신을 신고 동네 슈퍼마켓에 가는 저를 신나서 따라 나섰다가 그만 골목길 빙판 위에서 제 손을 놓고 통통 뛰어가다가 미끄러져 머리를 찍고 말았습니다. 아, 순간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소율아, 소율아.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너무나 선명합니다. 하얀 눈 위에 흩뿌려진 붉은 꽃이 같던 핏자국,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던 그 작은 몸, 119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제 입으로 간절하게 숨을 불어넣던 제 입술의 감촉, 그리고 병원에서 들었던 이미 늦었습니다. 라는 의사의 차가운 한마디. 내가 그 고무신을 신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다 내 잘못이었어요. 아이의 고집을 단호하게 꺾지 못한 내 잘못. 위험한 신발을 신게 내버려둔 내 잘못. 아이의 손을 더 꽉 잡고 있지 못한 내 잘못. 우리 소율이는 그렇게 5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소율이가 신던 그 꽃무늬 고무신 한 짝을 참아버리지 못하고 밤마다 품에 꼭 끌어안고 잠들었어요. 어떤 날은 그 고무신에 얼굴을 묻고 밤새도록 엉엉 울기도 했고요. 남편도 그날 이후로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저 몰래 숨죽여 울던 남편의 그 슬픈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애써 위로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삶을 이어갔지만 IMF가 터지고 봉제업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중국산 저가 옷들이 시장을 완전히 점령해버렸고 동대문 도매상들은 외상값도 제때 치르지 않았거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동대문에서 또 밀린 공임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터덜터덜 힘없이 걸어 돌아오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IIT. 소율이가 떠나던 그날처럼 똑같은 눈이었죠. 바닥은 미끄러워 하늘은 칠흑같이 깜깜했습니다. 남편은 야근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고 했기에 저는 혼자였어요. 창신동앞, 익숙한 골목길, 철길 옆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지독한 어둠 속에서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내가 계속 걸어가야 할 이유가 있나 싶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면 또 그 텅 빈 아이 방을 마주해야 할 텐데요. 주머니 속에서 수면제 약병이 만져졌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은 약이었지만 이 모든 알약을 한꺼번에 삼킨다면 다시는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양이었어요. 그래, 여기서 끝내자. 소율아, 이제 엄마가 갈게. 약병을 손에 꼭 쥐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철길 너머에서 아주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 골목 저 끝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어린아이 같았어요. 꼭 봄날 여린 꽃잎처럼 가냘픈 그 모습이 칼날처럼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얗게 눈이 쌓인 길을 따라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그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맙소사, 맨발이었어요. 이 추운 날씨에 양말도 신발도 없이. 얘야, 괜찮니? 아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자아이였는데 5살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은 새까맣게 때가 묻어 있었고 작은 손은 꽁꽁 얼어서 새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줌마, 저 길을 잃어버렸어요. 혹시 보육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육원.
그럼 이 아이는 부모가 없는 걸까? 이름이 뭐니? 지아요. 원래는 서연인데 보육원에서는 지아라고 불러요. 아이는 나이에 맞지 않게 제법 또랑또랑하게 대답했어요. 소율이, 지, 아, 너무도 비슷한 그 이름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은 어딘가 소율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지금 우리 소율이가 살아있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같은 키에, 같은 머리카락 길이에 어깨를 으쓱하는 그 작은 버릇까지 마치 죽은 내 딸아이가 환생이라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운명이라는 걸까요? 제가 제 인생을 끝내려던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작은 생명이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아이고, 너무 늦었다. 춥지? 지금 보육원에 데려다 주기엔 너무 늦었어. 일단 우리 집에 가자. 가서 따뜻한 물에 발부터 좀 담그고. 집으로 데려온 지아는 제 낡은 원피스를 입고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존재가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죠. 열이 좀 있는 건지 이마가 뜨끈뜨끈해서 일단 약부터 먹였습니다. 아줌마, 내일은 고아원에 꼭 데려다 주실 거죠?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룻밤만 재워주고 내일이 되면 다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려보내질 거라는 걸요. 내일 꼭 데려다 줄게. 텔레비전에서는 밤구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루한 정치 뉴스, 시끄러운 사건 사고 소식, 그리고 또 그놈의 IMF 이야기. 지아는 TV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벽에 걸린 소율이 사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저기 사진에 있는 아이는 누구예요? 우리 딸 소율이야. 어디 갔는데요? 하늘나라. 지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아는 듯했어요. 간신히 찾아낸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아이는 컵라면을 후루룩 먹으면서도 가끔씩 제 얼굴을 힐끗힐끗 훔쳐봤어요. 이와이브. 소율이처럼 음식을 오물오물 먹는 그 모습이 너무나 닮아서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가 말해준 대로 찾아간 보육원은 행복한 희망의 집이라는 간판이 무색하게도 건물은 낡고 음침했습니다. 밤새 쌓인 눈을 뽀드득 밟으며 들어가는데 지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문을 똑똑 두드리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복지사 한 분이 나왔어요. 어휴, 어제 저녁부터 찾았어요. 지아, 또 나갔었구나. 또요. 네. 한 달에 한 번꼴로는 꼭 저렇게 사라져요. 길 잃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도망치는 거죠. 복지사의 말투에는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보육원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 10명 정도가 좁은 방 안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밥 먹는 아이, 숙제하는 아이, TV 보는 아이. 그런데 구석에 혼자 멀뚱히 앉아 있는 건 지아였습니다. 왜? 저 아이만 저렇게 혼자 있어요. 복지사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지아는 다른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고아원에 처음 왔을 때 잠시 서연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진짜 이름인지도 확실치 않고요. 아이가 고아원 생활에 적응하면서부터 자기를 지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처음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러도 통반응을 안 해서 결국 기록상으로도 지아로 바뀌었죠. 과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입을 셔터내린 것처럼 닫아버렸고요. 무슨 딱한 사연이라도 있나요? 한 1년 전쯤에 인천 어느 공원 근처에서 발견됐대요.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왔다는 기록도 있다는데 정확하진 않고요. 혹시 미아 신고가 있었는지 경찰에서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아이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 보니 입양도 쉽지 않은 상태죠. 가슴이 또 한 번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 실종 아동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부모가 버린 걸까요? 복지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새 IMF 이후로 정부 지원금도 확 줄고 솔직히 아이들 제대로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아 같은 경우는 다른 아이들한테 따돌림도 좀 심해서 그 말에 지아를 다시 한번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창가에 홀로 앉아 뭔가를 열심히 끄적이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도화지에 그린 건 꽃무늬 신발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소율이가 그토록 아끼던 그 신발과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순간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어제 제가 수면제 병을 손에 꼭 쥐고 있었을 때 이 아이가 제 앞에 나타났고 그 아이는 제 딸과 같은 나이에 비슷한 이름을 가졌으며 지금은 우리 소율이가 그토록 좋아하던 똑같은 꽃무늬를 그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 혹시 제가 데려가면 안 될까요? 복지사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입양. 하신다고요? 네, 그게 저희 딸이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갔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절차가 좀 복잡해요. 입양 심사도 꽤 까다롭고 경제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 증명해야 하고요. 네,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재단사라 손재주는 좀 있거든요. 어떻게든 작은 가게라도 열어서 그 아이랑 같이 살아볼게요. 그날부터 입양 절차는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서류 작성, 면접, 재정 상태 검토, 심리평가까지 꼬박 6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그동안 지아와는 매주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남편도 지아를 만날 때마다 함께 와서 이것저것 챙겨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해했지만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아는 제가 봉제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어요. 이모, 어떻게 바느질을 그렇게 잘해요? 하하, 오래 했으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모는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아이는 제 손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이 잔뜩 박인 손가락, 바늘 자국이 가득한 손톱.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지아에게 아주 천천히 바느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놀랍도록 손재주가 좋았어요. 작은 천 조각으로 앙증맞은 인형옷을 만들고 단추를 달고 예쁜 꽃무늬를 수놓기도 했죠. 시댁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네 사람들까지도 그 시선이 참 따가웠어요. 아니, 유진 씨,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남의 애를 덜컥 키우겠다는 거야. 그것도 아들도 아니고 딸을 거지 소굴에서 데려온 고아를 데려와서 뭐 하려고 그래? 아이고, 돈도 없으면서 무슨 입양은 입양이야, 제정신이야. 정말 제 귀에 똑똑히 들려오는 말들이었지만 저는 애써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사님의 도움으로 다행히 작은 임대상가를 하나 얻어 수선집을 열었어요. 유진이네 수선집이라는 이름으로 창신동 근처 아주 좁은 골목 가게였죠.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입양이 허가되었습니다. 지아가 제 집에 완전히 오는 날, 아이는 아주 작은 보따리 하나만 달랑 들고 왔어요. 낡은 옷 몇 벌, 쓰던 연필과 스케치북, 그리고 낙디 낡은 꽃무늬 양말 한 켤레. 집에 들어서자마자 지아는 이상하게도 제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깊숙이 숨겨두었던 소유리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중에서 꽃무늬 고무신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제게 물었습니다. 이거 소유리 언니 신발이에요. 어떻게 알았어? 그냥요. 느낌이. 그랬어요. 지아는 그 신발을 아주 소중하게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소율이랑 지아는 원래 비슷한 또래처럼 보였는데 지아는 또래보다 키가 좀 작고 마른 편이었어요. 생일도 정확히 모르니까 처음 입소한 날을 생일로 정했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보육원에서 다른 아이들을 부르는 습관대로 소율이를 언니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부르는 게 더 편했나 봐요. 이모, 아니, 그게 뭐라고 불러야 할지 바로 그때였어요. 지아가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부른 그날이요. 엄마, 이거 나중에 저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딸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나간 그 시간부터 완전히 멈춰있던 저의 심장이 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지아를 금세 자기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어요. 무뚝뚝하기 짝이 없던 그 남자가 그렇게 변하다니. 참 고맙고도 신기하고 또 한없이 감사했지요. 집에 돌아올 때면 항상 작은 선물 같은 걸 하나씩 사오곤 했어요. 예쁜 리본 머리핀, 달콤한 딸기맛 우유, 새 크레파스 같은 것들이요. 지아야, 이리 와봐. 아빠가 뭐 사왔게. 처음엔 낯설어하며 어색해하던 지아도 점점 남편을 잘 따랐습니다. 셋이서 처음으로 놀이공원에 갔던 날, 지아는 남편의 목에 찰싹 매달려 까르르 웃음보를 터뜨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작은 꿈이 하나 있었어요.
언젠가 자기 이름으로 된 작은 가게를 내는 것. 유진 씨, 우리 지하대학도 보내야지.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모아놓을게. 그는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밤낮으로 정말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우리 지하의 학비를 위해서 통장에 차곡차곡 돈을 모으던 남편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그만 졸음운전을 하던 택시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 정신없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우리 곁을 허망하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아가 우리 가족이 된 지 겨우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썰렁했습니다. IMF 외환 위기로 다들 먹고 살기 힘들던 시기라 조문객도 그리 많지 않았어요. 지아는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빠, 아빠. 마지막으로 아빠를 불러보는 지아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텅 빈 장례식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찌나 구슬프게 우는지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봤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죽을 한 그릇 들고 이웃집 김씨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유진 씨, 이제 어쩌려고 그래. 혼자서 그 애를 어떻게 다 키우려고. 그냥 다시 보육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어? 그 말을 듣고 있던 지아가 갑자기 제 옷자락을 꽉 붙잡고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흐느꼈어요. 아빠 대신 차라리 제가 죽었어야 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처절한 한마디가 제 심장을 거대한 망치로 쾅 하고 내려친 것만 같았어요. 장래 내내 저는 이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친딸도 죽고 남편마저 죽었으니 그냥 다 따라 죽어버릴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단 한 번도 진짜 엄마로서 이 아이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지아야. 아이의 그 작은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애처롭게 올려다보는 그 아이에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절대로.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 지아는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아빠도, 하늘에 있는 소율이도, 모두 다 우리 지아가 잘 살기를 바라고 있을 거야. 아이의 눈에서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살아서 이 아이와 함께 이번 생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요. 죽은 이들은 이미 제 곁을 떠났지만 이 아이는 지금 바로 내 품에서 이렇게 울고 있었으니까요. 지아야, 우리 둘이 살자.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날 밤, 지아는 저를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작은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어요. 소율아, 네가 엄마한테 보내준 아이구나. 이번에는 꼭 지킬게. 엄마가 약속할게. 남편이 남긴 통장에는 1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낡은 구두틀 하나. 남편이 언젠가 구두 공방을 차리고 싶다며 고이사 모아두었던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구두틀을 볼 때마다 매일 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의 그 소박했던 꿈이 담긴 물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구두틀은 제게 또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지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작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남편이 남긴 그 작은 꿈처럼 저도 지아와 함께 새로운 꿈을 한번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장례가 다 끝나고 어느 날 그 구두틀을 지아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건 내 아빠가 남긴 거란다. 언젠가 너와 함께 이 틀로 예쁜 구두를 한번 만들어 볼까? 지아는 조심스럽게 그 구두틀을 만지작거리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지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어요. 아이는 어느새 19살. 어엿한 숙녀가 되었죠. 쑥쑥 잘 자라서 이제는 제 키를 훌쩍 넘어섰어요. 저의 작은 수선집은 그럭저럭 잘 돌아갔습니다. 창신동 인근의 봉제 공장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는 그 어려운 동안에도 우리 수선집만큼은 근근히 버텨냈어요. 예전처럼 큰 수선 손님들은 줄었지만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주셨거든요. 유진 씨, 이 바지 기장 좀 줄여주게. 우리 딸 원피스 단추가 떨어졌는데 좀 달아줘. 아이고, 이거 영 못 쓰게 됐는데. 어떻게 좀 못 고쳐주나. 유진 씨는 맨날 감쪽같이 잘 고쳐주잖아. 서비스업은 뭐니 해도 늘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손님들의 이름과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더 정성을 쏟아 고쳐드리면
그분들이 잊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지아는 조용하지만 손재주가 참 좋은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후딱 마치고 밤늦게까지 저를 도왔어요. 단추 달기, 지퍼 교체, 심지어 자잘한 바느질까지. 특히 젊은 눈으로 실 꿰는 일은 늘 그 아이 몫이었죠. 엄마, 이렇게 하면 되죠. 어이구,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너는 정말 뭘 해도 야무지게 잘하는구나. 타고났어. 타고났어. 가끔 지아가 수선 일을 도울 때면 저는 그 모습이 문득 소율이와 겹쳐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지만 곧 다시 눈앞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지아가 제 딸이니까요. 어느덧 지아의 대학 진학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디자인과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작은 수선지비를 틈틈이 돕던 그 아이가 디자이너를 꿈꾸게 된 건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 저는요, 사람들 발에 꼭 맞는 예쁜 구두를 디자인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제가 만든 신발을 신고 어디론가 즐겁게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그 말을 듣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언젠가 구두 공방을 꼭 열고 싶어 했던 우리 남편. 그 꿈이 이렇게 딸에게로 이어진 것 같아 왠지 모르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지아가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 떡하니 합격한 거예요. 그 아이의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니 제 가슴도 덩달아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왼쪽 아랫배가 이상하게 뻐근했어요. 처음엔 그냥 앉아서 일하다 보니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결국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유진 씨, CT 검사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겨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어딘가 심상치 않았어요. 자궁암 3기입니다. 순간 온몸에 강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암이라니, 그것도 3기라니. 수술이 필요합니다. 자궁을 전부 제거해야 합니다. 어쩌면 난소도 어려울 수 있고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할 겁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까요? 의사의 그 무거운 말에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트를 넘기며 말했어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까지 다 포함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도 최소 700만 원 이상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만약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700만 원이라니. 저에겐 정말 상상도 못할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 홀로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도무지 떠나질 않았습니다. 700만 원. 5년을 꼬박 모아도 될까 말까 한 그런 큰 돈. 그 순간 병보다 어쩌면 돈이 더 무섭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보다 더 무서운 건 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하염없이 계속 걸었습니다. 상신동 그 가파른 계단을 힘겹게 내려오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우리 지아는 어쩌지? 아우, 그날 밤 저는 지아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코앞에 둔 아이에게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맞나 싶었지만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어요. 지아야, 엄마가 몸에 병이 좀 있대? 네 무슨 병인데요? 엄마, 그게 자궁암이래. 수술을 꼭 해야 한대. 지아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게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괜찮을 거예요. 제 등을 가만히 토닥이는 지아의 그 작은 손길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큰 짐을 지울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내 병이 이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것만 같아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주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잠깐만요. 엄마? 제가 생각이 좀 있어요. 오늘은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세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우리 다음 날 지아는 아침 일찍 어딘가 나갔다가 꽤 늦게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여러 장의 종이를 잔뜩 들고 있더군요. 엄마, 대학은 일단 휴학 신청했어요. 입학금은 이미 다 내서 휴학해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대요. 대신 제가 당분간 더 열심히 돈 벌게요. 딱 1년만 쉬었다가 복학하면 돼요. 지아야. 그러면 안 돼? 네 소중한 꿈이잖아. 괜찮아요. 엄마? 1년 정도 바짝 일하면서 틈틈이 공부할게요. 독학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의료보험으로 일부 지원도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대학병원 사회복지팀에서 상담도 이미 받고 왔어요. 지아가 펼쳐 보인 종이에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 정보와 병원 안내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지아는 밤새도록 뜬 눈으로 인터넷을 뒤져서 이 모든 정보를 모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요, 엄마? 제가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참, 학원이랑 옷가게에서도 주말에 잠깐씩 써준다고 했고요. 지아야, 저는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인 제가 마땅히 해야 할 그 모든 일을 이제 갓 성인이 된 어린아이가 대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우리 같이 이겨내요. 제가 이제 다 컸잖아요. 그죠?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다 큰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수술 날짜가 잡혔고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큰 수술 후 연이어 계속된 방사선 치료와 독한 항암 치료의 고통, 머리카락은 힘없이 빠지고 체중은 눈에 띄게 급격히 줄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난 이제 여자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건가. 병원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그런 서글픈 생각이 들 때면 지아가 어느새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힘내요. 내 스파이 꼭 나아질 거예요. 지아는 약속대로 세 군데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일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오히려 저를 방긋 웃으며 위로했어요. 엄마, 오늘은 손님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팁도 이만큼이나 받았지롱아. 그리고 과외도 한 명 더 구했어요. 영어 과외인데 시급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던 어느 날, 지아가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그만 계단에서 심하게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이었는데 피곤한 몸으로 서둘러 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딘 거예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발목만 살짝 삔 것 같아요. 그렇게 애써 태연하게 말했지만 다음날 병원에 가보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찢어졌고 인대도 심하게 손상되었대요. 즉시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정도면 재활치료를 꽤 길게 받으셔야 합니다. 최소 6개월, 아마 1년은 좋게 걸릴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살아야 하는데 내가 아픈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지아까지. 지아야. 흐흐흐. 미안해. 엄마가 다 미안해. 병실 침대에 엎드려 흐느끼는 저에게 지아가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쩌면 이게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는 걸지도 몰라요. 엄마 치료가 다 끝나면 저도 그때부터 천천히 치료받을게요. 우선은 엄마가 빨리 나아야 해요. 알았죠? 그 말이 제 가슴을 더욱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픔보다 엄마를 먼저 생각하다니요. 2013년 여름, 저는 간신히 그 길고 길었던 항암 치료를 모두 마쳤어요.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심스럽게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현재 암세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발 가능성이 항상 있으니 정기 검진은 앞으로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저의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이제는 지아 차례였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지아는 무릎 수술과 함께 아주 길고 힘든 재활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겨워하던 아이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다시 희망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아가 다락방에 올라가 뭔가를 한참 동안 뒤적이고 있었어요.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찾는지 물었더니
아, 아빠가 남겨주신 그 구두틀이요. 어디 있었죠? 오래된 박스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소중히 모아두었던 구두틀과 이런저런 도구들, 그리고 가죽 자투리들이 들어있었어요. 나중에 아빠가 구두 공방을 꼭 열려고 하셨대요. 엄마가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아는 그 낡은 구두틀을 꺼내 아주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수제화 만드는 방법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엄마, 저 한 가지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무릎 재활하는 동안 손은 멀쩡하니까 이 기회에 구두 만드는 기술을 한번 제대로 배워볼까 해요. 나중에 대학에 복학할 때 이걸로 멋진 포트폴리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아의 두 눈은 희망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암치료와 끝없는 무릎 재활로 잔뜩 지쳐있던 우리 모녀에게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는 순간이었어요. 몇 주 후, 지아는 드디어 자신의 첫 번째 구두를 완성했습니다. 아직은 좀 투박하고 어설퍼 보였지만 분명 제대로 된 구두 형태를 갖춘 어엿한 작품이었어요. 게다가 그 구두에는 예쁜 꽃무늬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소율이 언니를 위한 거예요. 엄마가 언젠가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 고무신 무늬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그 말에 그만 목이 메었습니다. 지아는 단 한 번도 직접 만난 적 없는 소율이를 마음속으로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엄마를 위한 거예요. 지아가 두 번째 구두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은색 부드러운 가죽의 작은 꽃 장식이 앙증맞게 달린 아주 편안해 보이는 구두였어요. 엄마가 항상 서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발이 좀 편했으면 해서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다시 새록새록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얼마든지 자랄 수 있다는 것을요. 지아야, 고마워. 정말 예쁘구나. 그 구두를 신어보았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맞지 않았지만 꼭 제 발에 딱 맞는 것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더 잘 만들어서 드릴게요. 엄마, 지아는 고된 무릎 재활을 받으면서도 틈틈이 구두 만들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강의를 보고 또 보고 중고책을 사서 밤새도록 읽고 심지어 동대문 시장 구두장인을 직접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2014년 초, 지아는 드디어 재활을 마치고 다시 씩씩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만든 구두 사진들을 SNS에 하나둘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아가 잔뜩 들뜬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대박,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만든 구두 사진들을 SNS에 올렸더니 엄청 유명한 수제화 브랜드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번 면접 보러 오라고 했어요. 22살의 지아는 무릎 재활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고 저도 암 치료 후에 체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지아 덕분에 우리 수선집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문을 닫지 않고 간신히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면접이에요. 아침부터 지아는 왠지 모르게 분주하게 준비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긴 재활 기간 동안 틈틈이 만들었던 수제화 몇 켤레를 가방에 아주 조심스럽게 넣고 깔끔한 검은색 원피스에 단정한 구두를 신었어요. 소망수제화 회사라고 거기가 어딘데 그래? 엄청 유명한 곳이에요. 엄마, 아뜰리에 슈라는 브랜드로 더 유명한데요. CEO가 한국 여성분이신데 파리에서 직접 공부하고 오신 분이래요. 회사가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수제화 쪽에서는 최고급으로 알아준다니까요. 지아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대학 복학 대신에 일단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저렇게 설레는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엄마, 이건 비밀인데요. 지아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원한 건 디자이너 정직원이에요. 지아야. 아니, 서연아. 강수연 대표는 지아가 사무실로 들어서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아주 젊은 시절에 자기 자신을 거울로 보는 것만 같았어요. 똑같은 눈매, 비슷한 분위기, 해맑은 미소,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강수연 대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아는 미리 준비해온 포트폴리오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직접 만든 개성 넘치는 수제화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신발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께 바느질과 재봉 기술을 조금씩 배웠어요.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는 입양되었어요. 저를 위해서 평생 작은 수선집에서 고생하신 저희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이 일을 더 열심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강수연 대표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지아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건 지아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구두틀로 처음 만든 작품이에요. 비록 많이 서툴지만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신발이죠. 서정아 대표는 아무 말 없이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촉촉한 눈물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대표님, 저는 이 회사에 꼭 입사하고 싶습니다. 지아가 진심을 담아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면접에 꼭 붙어야만 제 어머니께서 지금 운영하시는 작은 수선집을 계속 지키실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현재 항암 치료 중이신데 병원비와 가게 운영비를 혼자서 모두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머니는 지금도 아프신 와중에도 저를 위해서 끝까지 그 수선집을 지키고 계세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돌봐드릴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발 저를 꼭 뽑아주세요. 지아는 긴장한 듯 조심스럽게 발을 살짝 움직였고 단정한 검은 구두 위로 살색 스타킹을 통해 그녀의 왼쪽 발등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는 꽤 큰 초승달 모양의 점이 아주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수연 대표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헛하고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은 강수연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강수연 대표의 마음속에서는 까마득한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함께 아이를 가졌지만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그는 책임을 지겠다던 그 달콤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녀는 완고한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아이를 낳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출산 후 강수연은 낮에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디자인 학원에 다니며 정말 눈물겹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정신없이 바빴던 백화점에서 일하던 강수연은 어쩔 수 없이 어린 딸 서연이를 데리고 출근해야만 했습니다. 신발 매장에서 잠시 정신없이 일하는 동안 아주 잠깐 아이의 손을 놓친 그 사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미친 듯이 백화점 전체를 뛰어다녔고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만들어 붙이고 제보 전화도 수없이 받았습니다. 몇 달 동안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이를 찾아 전국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타게 찾아도 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기억하는 단서라고는 딸의 왼쪽 발등에 있던 그 커다란 초승달 모양의 점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하염없이 흐르고 강수연은 신발 디자인으로 크게 성공했지만 어린 딸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그 지독한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후에도 계속해서 전국의 고아원과 입양기관을 남몰래 찾아다녔고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에도 아주 큰 금액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려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 그녀의 바로 눈앞에 나타난 이 젊은 지원자. 지아의 발등에서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그 익숙한 초승달 모양의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아 씨, 혹시 친부모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강수연 대표가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많이 궁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를 키워주신 지금의 부모님이 제 진짜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만약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왜 버려졌는지는 꼭 한번 듣고 싶긴 해요. 강수연 대표는 더 이상 그 격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아 씨는 버려진 게 아니에요. 친어머니는 지아 씨를 찾기 위해서 무려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어요. 면접실은 순간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아는 잔뜩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강수연 대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아 씨, 나는 어쩌면 지아 씨의 친어머니일지도 몰라요. 강수연 대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 딸도 왼쪽 발등에 똑같은 큰 초승달 모양의 점이 있었어요. 지아는 그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금 수만 가지 생각들이 어지럽게 뒤엉켰습니다. 그녀를 세상 전부인 것처럼 사랑으로 키워준 지금의 어머니와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친어머니라는 사람. 그날 오후 이 시쯤 갑자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지아의 목소리가 잔뜩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혹시 회사로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뭔가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혹시 면접에서 떨어진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제발요. 가슴이 괜히 쿵쾅거렸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낯선 강남 땅. 지하철을 타고도 한참을 가야 했습니다. 소망수제와 본사는 아주 깔끔한 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리셉션에서 지아를 찾는다고 하자 직원의 안내를 받아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지아와 어떤 중년 여성 한 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주 세련된 정장 차림의 그 여성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촉촉하게 맺혀 있었어요. 혹시 유진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누구? 시죠.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제게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소망수제와 대표 강수연. 제 이름은 강수연입니다. 지야. 아니, 서연이는 제 딸입니다. 순간 마치 바로 옆에서 커다란 천둥이라도 내리친 것만 같았습니다. 서연이라고요. 그때 보육원에서 얼핏 들었던 본명일지도 모른다던 그 이름. 서연이. 그럼 이 여자가 진짜 친어머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강수연 대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7년 전, 그해 겨울이었어요. 제가 어린 딸 서연이를 데리고 백화점 신발 매장에 갔었습니다. 하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정말 아주 잠깐 손을 놓쳤는데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황급히 훔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를 다시는 못 찾았어요. 정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 시절엔 CCTV 같은 것도 별로 없었고 DNA 검사 같은 것도 지금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강수연 대표는 잠시 숨을 가쁘게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그때 신던 신발이 예쁜 꽃무늬 구두였어요.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거였죠. 그래서 그 아이를 잃고 나서 매년 그 꽃무늬를 넣은 수제화를 계속 만들었어요. 혹시나 언젠가 우리 딸이 이 신발을 보고 저를 찾아올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요. 지아는 잔뜩 충격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SNS에 올렸던 그 꽃무늬 구두 사진 때문에 저를 찾으신 거예요. 강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무늬도 그렇고 내 얼굴이 꼭 내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야. 특히 내 왼쪽 발등에 있는 그 작은 점. 지아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며 만졌습니다. 단정한 구두 위로 살짝 드러나는 왼쪽 발등에는 정말로 꽤 큰 점이 하나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그런 점입니다. 탈색 스타킹으로도 다 감춰지지 않을 만큼 유난히 큰 점이었어요. 발등에 그 점까지. 그건 틀림없는 우리 서연이만의 특징이었어요. 유진의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꼭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아는 16년 전의 보육원에서 강수연이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서연이가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에 누군가에게 발견되었던 것 같아요. 인천에서 발견되었다고. 지금 막 들었어요. 세상에. 인천까지 갔을 줄이야. 백화점 인근은 그렇게 샅샅이 다 찾았는데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보육원에 맡겨졌을 거예요. 아이의 이름도 바뀌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토록 애타게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지아는 잔뜩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 가슴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내 딸로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갑자기 친엄마가 나타나다니
제 소중한 딸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숨이 턱 막혔어요. 혹시 DNA 검사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강수연의 그 조심스러운 제안에 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진실은 똑바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꼬박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틀 동안 지아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밤늦게 제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그냥 조용히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저 역시 밤새도록 한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결과가 나온 날, 우리 셋은 다시 소망수재와 그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의사가 보낸 두툼한 봉투를 강수연이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친자 확인. 일치. 99. 9%. 그녀의 목소리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확인되는 그 순간 강수연은 그동안 애써 참았던 울음을 와락 터뜨리고 말았어요. 서연아. 흐흐흐. 정말 네가 맞구나. 내 딸. 흐엉엉. 지아. 아니. 서연이는 잔뜩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저 미동도 없이 앉아만 있었습니다. 제가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지아야. 엄마. 엄마. 마침내 지아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지아예요. 차유진 엄마의 딸이고요. 강수연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친엄마를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쁘고 좋아요. 진짜 제 친엄마를 만나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도 제 엄마예요. 저는 두 분 다 제 엄마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저와 강수연은 동시에 뜨거운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강수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진 씨, 제 딸을 이렇게 예쁘고 바르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감사의 말씀을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강수연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참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지아를 혹시라도 잃을까봐 두렵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친엄마를 찾은 지아가 너무나 기뻤어요. 서연이를, 아니, 지아를 이렇게 소중하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못해준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셨네요. 강수연은 손수건으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지아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두 어머님 모두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어머니이십니다. 단 한 분도 포기할 수 없는 이 마음에 밤마다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혹시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다 함께 가족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두 어머님들의 그 크신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강수연과 제가 동시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유진 엄마는 제 평생의 엄마예요. 저를 낳아주시진 않았지만 저를 키워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강수연 엄마는 제가 이제 막 알게 된 엄마지만 저를 낳아주시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마음 아파하시면서 저를 애타게 찾아주셨잖아요. 저한테는 두 분 다 똑같이 너무나 소중해요. 강수연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나는 그저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저를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유진 씨, 지금은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 지아를 위해서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요. 너무 서두를 것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아는 제 손을 그 어느 때보다 꼭 잡았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엄마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엄마 딸이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언제 이렇게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어른이 다 되었을까요? 엄마, 이거 아세요? 강수연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는데요.
제가 SNS에 올렸던 그 꽃무늬 구두 사진을 처음 딱 보고 심장이 막 뛰었대요. 그런데 그 꽃무늬 원래 소율이 언니 고무신에서 따온 거였잖아요. 그래? 그랬지. 엄마, 생각해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우리 소율이 언니 신발 무늬가 제 친엄마가 직접 디자인했던 신발 무늬와 똑같다니. 마치 소율이 언니가 저희 세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 준 것만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런 것만 같았어요. 우리 소율이가 저 멀리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요. 집에 돌아와 밤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아는 이제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이들과 함께 살아도 괜찮은 걸까? 새벽녘이 되어서야 간신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닥쳐오든 우리 지아의 선택을 존중하자고, 그리고 내 마음 한구석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지긋지긋한 두려움을 이제는 다 내려놓기로 했죠. 다음 날, 강수연이 우리 집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소박하다 못해 초라한 제 수선집을 찬찬히 둘러보며 강수연의 눈에 또다시 촉촉한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따뜻한 공간이네요. 여기서 우리 지아가 참 행복하게 잘 자랐겠어요. 곳곳에서 정성이 느껴져요. 지아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세 사람이 처음으로 이 작은 수선집에 다 함께 모여 차를 마시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아주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시작되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진 씨, 제가 아주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강수연이 깊은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유진 씨처럼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오래 받으신 분들 중에는 나중에 면역력이 크게 약해지거나 회복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딘 경우가 아주 많대요. 그런데 차병원 쪽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손상된 조직 회복을 돕는 그런 치료가 일부 시행되고 있다더라고요. 아직은 좀 실험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몸이 훨씬 덜 힘들게 회복하는 데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래요. 그런데 그건 비용이 아마? 강수연이 제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가 우리 하윤이를, 아니 우리 서연이를 살려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유진 씨를 살릴 차례예요. 강수연 씨의 그 말은 저를 한동안 아무 생각도 못하고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차병원에서 한다는 그 줄기세포 치료는 의학적으로도 아직은 좀 실험적인 단계였고 비용도 거의 천문학적인 액수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서 선뜻 결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과연 그 치료를 받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그냥 지금 받고 있는 치료에만 더 집중해야 하는 걸까?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아닙니다. 제 딸을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에게 이 정도는 정말 당연한 거예요. 강수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제 눈치를 가만히 살피던 지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그냥 받아들이세요. 저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강수연의 그 파격적인 제안을 덜컥 받아들이면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이지만 우리 지아를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저는 어떻게든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강수연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저 치료 한번 받아볼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결국 저는 차병원에서 줄기세포 기반의 회복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수연 씨가 직접 의료진과 상담 일정을 다 잡아주었고 치료에 드는 그 엄청난 비용도 전부 본인이 감당하겠다고 말했을 때는 정말이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고마움보다 오히려 미안함이 훨씬 더 크게 밀려왔어요. 처음엔 너무나 눈치가 보였지만 강수연은 항상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제 딸을 살려주신 분인데요. 이건 정말 당연한 거예요.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받은 유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라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듯 유쾌하게 말했죠. 줄기세포 기반의 회복 치료는 생각보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치료 과정 자체도 꽤 고되었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지만 이상하게도 이전보다 회복 속도가 훨씬 더 빨랐습니다. 손상되었던 조직들이 아주 서서히 회복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담당 의료진도 제 눈에 띄는 반응에 놀라워하며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한편 지아는 소망수재화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인턴으로 출발했지만 그 아이의 타고난 디자인 감각과 뛰어난 손재주는 금방 반짝반짝 빛을 발했습니다. 지아야, 너의 디자인은 정말 특별해.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참신한 방향이야. 강수연은 지아의 그 뛰어난 재능을 진심으로 인정했고 또 아낌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지아는 회사에 열심히 나가면서도 저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몸 좀 어떠세요? 아침에 약은 꼭 챙겨 드셨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저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퇴근 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점차 저도 강수연과 조금씩 더 가까워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딸을 찾기 위해 그 지난 17년 동안 얼마나 피눈물 나게 고생했는지, 그리고 그 힘든 과정에서 어떻게 지금의 이 수재와 회사를 악착같이 일구었는지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딸을 잃고 나서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신던 그 신발 디자인으로 처음 브랜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년 똑같은 그 꽃무늬를 넣은 신발을 계속 만들었죠. 혹시나 언젠가 그 신발을 보고 내 딸이 나를 찾아올까 하는 그런 신락 같은 바람으로요. 강수연의 그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소유리를 잃었던 제 처절한 슬픔과 얼마나 그 모습이 닮아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토록 잃어버린 딸을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거예요. 어느 날 지아가 잔뜩 들뜬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들, 제가 이번에 새로운 라인 하나를 기획했어요. 바로 두 분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하 브랜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늘의 할인 소율과 땅의 하윤지아의 이름을 따서 만든 특별한 브랜드. 첫 제품은 바로 소율이가 신었던 그 꽃무늬 고무신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아주 현대적인 디자인의 수제화였어요. 이 구두에는 우리 두 엄마의 이름을 나란히 새겼어요. 하유진, 그리고 강수연, 저를 이 세상 누구보다 단단하게 만들어주신 제 인생의 두 사람 말이에요. 지아의 그 특별한 감각과 강수연의 풍부한 경험, 그리고 제가 평생 동안 갈고 닦아 알려준 그 섬세한 수공예 기술이 하나로 합쳐져 하하 브랜드는 정말 순식간에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폭발적인 입소문이 퍼졌고 유명 연예인이 방송에서 신고 나타나면서 더욱더 큰 화제가 되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새긴 구두라는 그 감동적인 스토리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줄기세포 회복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담당 의사는 아주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현재 암세포는 더 이상 관찰되지 않습니다. 재발 위험도 현저히 낮아졌고요. 아직 완치라는 표현은 좀 신중해야 하지만 지금 상태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멈춘 듯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아와 강수연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그저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포근한 품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정말로 제가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요. 유진 씨,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 함께하고 싶은 거 마음껏 다 해봐요. 그날 저녁, 우리 세 사람은 아주 특별한 식사를 했습니다. 비싸고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창신동 근처 아주 오래된 허름한 설렁탕 집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지아에게 용돈이 생길 때마다 가끔 사주던 바로 그곳이었죠. 이 집 설렁탕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엄마가 옛날에 용돈 생기면 꼭 저 여기 데리고 와서 사주셨거든요. 강수연은 그렇게 사랑받고 자란 딸의 해맑은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휴학했던 대학으로 다시 복학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강수연은 하하 브랜드를 소망수제화의 새로운 주력 라인으로 더욱더 키워나가기로 했어요. 저는 제 몸이 완전히 다 나으면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저희 회사에서 기술 자문으로 일하시면 어때요? 엄마의 그 수성 기술은 정말 거의 예술이잖아요. 지아의 그 갑작스러운 제안에 제가 잠시 머뭇거렸지만 강수연도 아주 강력하게 저를 권했습니다. 유진 씨의 그 손재주는 정말이지 놀라워요. 우리 지아의 그 뛰어난 재능이 대체 어디서 왔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그런 귀한 기술이에요. 그렇게 저는 소망수제화의 기술 고문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창신동 그 좁은 봉제 골목에서만 보낸 저에게 번쩍번쩍한 강남의 사무실은 처음엔 좀 낯설었지만
제 손기술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기분은 정말이지 무척이나 좋았어요. 자, 이렇게 바느질을 해야 더 튼튼하고 오래갑니다. 제가 자그마치 30년 넘게 해온 방식이에요. 젊은 디자이너들이 제 말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어느 날 강수연이 불쑥 제안했어요. 유진 씨, 지아야, 우리 다 같이 제주도 한번 갈래요. 해외여행은 아직 준비할 게 좀 많으니 우선 가까운 제주도부터 한번 다녀와요. 저는 좀 망설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요. 여행 같은 건, 어머, 그래서 더 가봐야죠. 우리 지아도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봤다면서요.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생애 처음으로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푸르디푸른 바다를 처음 본 지아의 그 반짝이던 눈빛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엄마들 저기 좀 봐요, 바다가. 바다가 정말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강수연이 신나서 카메라를 꺼내 셀카봉에 얼른 달았습니다. 자자, 우리 셋 다 같이 예쁘게 사진 한번 찍어요. 세 사람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함께 찍은 첫 가족 사진. 각자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온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다 같이 모여 웃고 있다는 게 새삼 신기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하하 브랜드는 더욱더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지아의 그 독창적인 디자인은 세대를 잇는 아름다운 신발이라는 특별한 콘셉트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크게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파리 패션위크에 정식으로 초대받았어요. 거기서 우리 하하 컬렉션을 선보일 수 있대요. 강수연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고 저도 덩달아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딸, 우리 지아가 드디어 해냈구나. 지아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다 같이 해낸 거예요. 하늘에 있는 소율이 언니가 남겨준 그 예쁜 꽃무늬, 유진 엄마의 그 섬세한 손기술, 그리고 수연 엄마의 그 뛰어난 경험과 안목.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은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셋의 그 깊고 아팠던 상처가 마침내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완성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제 침대 옆 작은 서랍에서 아주 오랜만에 소율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내 살배기 어린아이. 소율아, 네가 엄마한테 보내준 아주 특별한 선물이구나. 너의 그 작은 꽃신이 우리 세 사람을 이렇게 다시 연결해 주었어. 처음으로 소율이에게 조금도 미안하지 않은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독한 죄책감도 사무치는 그리움의 아픔도 없었어요. 그저 가슴 벅찬 고마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수연이 새로 구입한 아주 넓고 전망 좋은 아파트였어요. 처음엔 극구 사양했지만 지아와 강수연이 함께 저를 간곡히 설득했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에요. 엄마? 그러니까 다 같이 살아요. 네, 세 개의 방이 있는 넓은 집, 각자의 개인 공간이 있으면서도 또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가족의 공간. 제 방에는 소율이의 사진과 지아의 사진, 그리고 남편과의 빛바랜 결혼식 사진, 그리고 그 꽃무늬 고무신을 소중히 놓아두었고, 지아의 방에는 그 아이가 처음으로 직접 만들었던 그 첫 구두가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강수연은 자신의 서재에 지난 17년간 딸을 애타게 찾던 그 수많은 자료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관했어요. 세 사람의 그 아픈 상처와 사무치는 그리움이 함께 모여 만든 새로운 집.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아주 새로운 형태의 가족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 갔습니다. 엄마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요리할게요. 두 분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지아의 그 밝고 명랑한 목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나 정말 잘 살아왔구나. 이 모든 지독했던 고통과 그 수많은 눈물이 결국 이런 찬란한 행복으로 만들어지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날 서울 생활사 박물관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하하 브랜드의 그 특별한 스토리를 주제로 특별전을 한번 열고 싶다고요. 강수연과 저는 깜짝 놀라서 서로를 마주 봤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전시가 된다고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싶어 한다고요. 지아는 신이 나서 방방 뛰며 설명했어요. 네, 그 꽃무늬 고무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두 분의 그 기막힌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만나게 된 그 모든 과정까지 새 여인의 구두 이야기라는 멋진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열 거래요.
그렇게 서울생활 사박물관에서 하하, 꽃신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첫날, 우리 세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전시장을 찾았어요. 입구에는 소유리의 그 앙증맞은 꽃무늬 고무신과 지아가 처음으로 직접 만들었던 그 투박한 구두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으로는 새 여성의 이야기라는 제목 아래 저희 세 사람의 환한 가족 사진과 함께 짧은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친딸을 잃고 입양한 딸마저 큰 사고로 다치고 자신마저 암이라는 큰 병에 걸렸던 차유진 씨.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잃어버린 딸을 애타게 찾아 헤맨 강수연 씨.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기적처럼 두 여성을 다시 연결한 박지아 씨. 그들의 구두 한 켤레가 이어준 기적 같은 이야기. 어우,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아오신 어머님들은 제 이야기에 더욱더 깊이 공감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나도 딸내미 키우느라 평생을 죽어라 고생만 했어요. 우리 여자들의 삶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다 있나? 관람객들이 남긴 노트에는 이런 따뜻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한 달쯤 후 MBC 방송국에서 저희 이야기를 휴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의 이름을 새긴 구두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죠. 처음엔 좀 망설였지만 지아가 저를 적극적으로 권했어요. 엄마, 우리 이야기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계실 많은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한번 해봐요. 우리 그렇게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신동, 그 좁은 봉제 골목, 제가 살던 그 반지하 단칸방, 그리고 지아를 처음 만났던 그 어두컴컴한 길모퉁이, 모든 곳을 다시 하나하나 찾아가며 그날의 기억들을 찬찬히 떠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지아가 제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나 했어요. 엄마, 우리 이번 기회에 엄마 고향에 한번 같이 가볼래요. 가족들 산소에도 다 같이 들르고. 어때요? 오랫동안 일부러 발길을 뚝 끊었던 고향, 부모님의 쓸쓸한 묘와 딸이 무슨 소용이냐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큰어머니의 묘도 있는 바로 그곳.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팀과 함께 오랜만에 찾아간 고향은 정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제가 매일같이 뛰놀던 그 흙길 산길은 이제 번듯한 아스팔트 도로가 되어 있었고 마을 어귀에 그 커다란 느티나무만이 여전히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어요. 큰어머니 산소 앞에 서니 갑자기 잊고 지냈던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던 그 차가운 말, 너무나도 서러웠던 어린 시절, 그리고 독하게 마음먹고 서울로 무작정 떠나던 바로 그날, 저는 가만히 무릎을 꿇고 조용히 묵념하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큰어머님, 저 유진이에요. 딸이 쓸모없다고 하셨죠. 그런데요, 제 딸들이 저를 살렸어요. 소유리와 지아. 그 두 아이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어요. 정말이지. 딸들 덕분에 제가 천국을 본 것 같아요. 큰어머님은 틀리셨어요. 뜨거운 눈물이 저도 모르게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아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아주었어요. 울지 마세요. 엄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아니, 지아야. 이건 슬픈 눈물이 아니야. 이제서야 내 마음속에 평생토록 묵직하게 남아있던 그 큰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아서 그래. 돌아오는 길, 저는 아주 깊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 지긋지긋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자유로움. 지아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하나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이름을 새긴 신발 기부 캠페인. 매년 100켤레의 하하 신발을 전국의 여러 보육원에 기부하고 그곳 아이들에게 직접 수제화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작은 교실을 열기로 한 거예요. 강수연은 즉시 모든 지원을 약속했고 저도 기꺼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교실은 바로 지아가 오래전에 머물렀던 그 보육원에서 열렸어요. 맨발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새 신발을 신겨주고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는 일. 우리 세 사람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더없이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한편 창신동 인근에는 유진이네 봉제학교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그 소중한 수성 기술을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작은 공간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일주일에 3번씩 학생들을 직접 가르쳤어요. 여러분, 바느질은
인생과도 같아요.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야 한답니다. 어느 날, 학생 중 한 명이 제게 불쑥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이겨내셨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버려지고, 또 주어지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다시 찾는 그 모든 과정. 그게 바로 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그 따뜻한 발자국 위에 함께 서 있는 거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 어디선가 우리 소율이가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소율아. 잘 지내니 엄마는? 이제 정말 괜찮아. 아주 행복해. 얼른 집에 도착하니 지아와 강수연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예쁜 세 켤레의 구두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모두 똑같은 아름다운 꽃무늬였지만 디자인은 각자 조금씩 다른 그런 구두였. 이게 다 뭐니? 지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세모녀의 특별한 산책화예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 우리 셋이 다 같이 이거 신고 함께 걷자고요. 똑같은 꽃무늬지만 디자인은 각자 조금씩 다른 구두. AF. 우리 가족 같지 않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차를 타고 창신동으로 향했습니다. 지아의 손을 꼭 동대문 성곽길 근처에 조용히 차를 세운 뒤 아주 천천히 걸었어요. 내가 젊은 시절 그토록 힘들게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길, 그리고 사랑하는 지아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골목, 우리의 그 모든 기억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그 거리를 따라 우리는 그저 조용히 걸었습니다. 강남에서 이곳으로 다시 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날 밤 창신동의 공기는 여전히 제게 너무나 익숙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그저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지아의 그 물음에 강수연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잖아. 저는 두 사람의 손을 더욱더 꼭 잡았습니다. 60평생을 살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고 늘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특별히 선택받은 거였다는 것을, 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말을 평생 듣고 살았지만 결국 그 딸이 나를 살린 거였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들은 모두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세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똑같은 길 위에서 서로 다른 신발을 신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든 함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